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지난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JDC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JDC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제3차 관광진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시 등장한 트렌, 그리고 과잉 공급된 숙박업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8개월째 공석이었던 JDC 신임 이사장에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이 취임했습니다. JDC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나라 배나라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도 합법적인 공모 절차를 거쳤고 또 내부적으로는 임원 추천을 거치면서 밖으로 해서 보기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JDC의 비상임 이사도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고 또 감사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어쨌든 낙하산처럼 보내신 분이고 활용점정으로 이사장까지 민주당 출신이 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어쨌든 표현은 합리적이지만 결론은 낙하산이 아니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 신임 이사장을 취임한 문대림 이사장 역시도 사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 대표 얘기하셨던 것처럼 JDC 임취를 거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사실 이 JDC 이사장 자체가 뽑는 선정 과정 자체가 요식적이었지 않나라고 이제 도민사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정 과정의 문제점도 있는데 저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JDC 이사장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나눠먹기 했던 그런 관행 아닌 관행이었잖아요. 낙하산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제2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근데 대부분이 JDC,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관련된 사업장이 대단히 많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도의원에. 그 도의원들 다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도지사를 뽑아주십사라고 도민들에게 읍소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도의원들이 JDC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께서? 예, 문대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JDC가 제주로 이관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수익을 제주 도민에게 넘겨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마가 아니라 이번에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에서는 제주 이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한 적은 없다. 그것은 기자들이 오보를 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의 언론에서 나왔었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JDC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취임사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예상된 인사였다. 예, 예. 낙하산 인사다, 보온 인사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대림 씨를 이사장의 낙점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이사장인 이광희 이사장이 사실 1년 7개월밖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공백이 JDC 수장이 없는 공백이 한 8개월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예래 휴양령 단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녹지국제병원 관련된 문제, 또 신화월드 오수 폐수 사건 등등 사실 지역의 큰 JDC는 이슈 메이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산적한 현안을 놔두고 JDC 수장을 8개월 동안
그 비워두는 청와대의 이 의도가 사실은 석연치 않아 보이고요. 이 낙하산 논란과 본인 인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의 크기라는 게 결국은 대권의 창출 과정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 이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본인 스스로는 부인하지만 외부적 시각, 도민적 시각에선 당연한 것이었고 물론 그 차원도 매 정권, 매 이사장 선거 때마다 이 낙점 사실 자체가 논란거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JDC 이사장 3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이런 그 불편한 문제들을 희석시켜내는 건 역시 그 문대림 이사장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도민사회의 인식 수준이라고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그런 측근 인사를 결국 낙점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지역에 대한 이해도 낮을 뿐더러 지역에 대한 인재 풀도 굉장히 좁다, 협소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지방선거 패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난 선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잖아요. 그럼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8개월 만에 JD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조차도 큰 상처를 주는 선택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이런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관행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 안타깝습니다. 대표께 그럼 여쭤보죠.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저런 비난을 사실은 예상하고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정을 한 그 배경, 또 다른 배경은 혹시 있을 수 있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JDC가 날마다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청와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아무나 안 쳐도 된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기 편 심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인사가 좀 생겨난 게 아닌가. 물론 뭐 잘하시면 좋겠지만 공학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정말 대통령이 한 나이로 가면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그 자리는 과감하게 포기해서 쓰지 않나라고 좀 제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보도도 됐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 이제 340개 공공기관장을 이제 인선하는 과정에서 뭐 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450명 정도가 사실 캠코더 인사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처럼 말 그대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공공기관에 앉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JDC 이사장의 자격 요건 가운데 크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JDC를 운영할 수 있는 비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뭐 등등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표방했지만 정작은 문대림 신임 이사장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문대림 이사장이 취임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정무적 소통을 잘할 사람 또 정무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JDC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그 역시도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께 그럼 여쭤보죠. JDC 이사장 자리가 그렇게 뭐 일반인들이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고요. 이사장으로서의 그 전문성, 네. 직무 수행 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임자인지. 예, 뭐 문대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도의회에서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헬스케어 단지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본인이 또 제주에서 계속 있었고 작년에 도지사 선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JDC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대림 이사장이 이번에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좀
실망을 하셨달까요? 이런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패배를 했었던 민주당 인사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도 어떠한 검증 과정을 또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임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지금 다시 들어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문대림 이사장 입장에서는 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본인이 적임자다, 낙하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정말로 잘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의 지금 검증 시스템 이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도민들께 보여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언론에서 자꾸 추측을 하는데 배경이 없는 게 배경이죠. 그냥 대통령과 친하니까 JDC 이사장이 갖다가 놓은 거죠. 뭐 무슨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이사장 취임 전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주를 좀 더 사랑했다면 어쨌든 제주를 동북아 평화 환경 수도의 꿈을 만들겠다 했었으면 사실 이사장 전에 JDC의 구조적인 변경을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덜컥 이렇게 사람만 조직에 대한 변경은 전혀 없이 사람만 보내버리면 사실 이 논쟁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음 정권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의 한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신임 그 이사장으로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도지사에 출마했었다고 JDC 이사장 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역에서 제주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너무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아까 지방선거 말씀하신 지방선거에서 JDC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JDC는 지방선거와 지금의 JDC를 비교하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방선거 날 때는 그렇게 비판했던 기관에 그 기구의 법적이나 제도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는데 8개월 만에 덜컥 수장으로 간다? 전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뭐 예상되는 억울함 아닌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수해야 되죠, 본인이. 일단 JDC 직원 개개인들은 훌륭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JDC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다 있습니다. 이 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이 누가 오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기획부동산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걸 바꿔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약간 무의미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대림 신임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 이사장 취임사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우선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소통하고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도 충분히 고뇌에 찬 입장이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녹지그룹 지도부들과 만나가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정상화시켜서 저희가 역할 조정론이었거든요. JDC는 국가기관으로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특혜적 조직이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영리병원 그리고 JDC 이관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산적한 JDC 현안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장 큰 현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래 휴양단지 사업이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문대림 이사장의 취임사에서 밝힌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래 휴양 사업을 정상화하겠다. 사업 추진 방안을 고민하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래 휴양단지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다 끝났잖아요. JDC와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원인 무효라는 사실이 좀 밝혀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이 사실상 탈법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한 판결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문대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예래 휴양단지 갖고 있는 인식이 조금 도민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과 굉장히 다른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JDC라는 조직의 입장에서 예래 휴양단지 사업을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취임사에 밝힌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제주사의 좀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해법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대 효용 단지나 그다음에 녹지병원 부분만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문대림 신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임 이사장으로서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녹지병원 뭐 사업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만나는 거야 다 당연히 그 신임 이사장으로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소통만 강조하는 그 입장 자체가 조금 좀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본인 스스로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 비서관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갈등 문제 현장에서 조정 역할을 많이 해왔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정무적인 그 소통 능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비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문대림 이사장이 제시하는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은 뭐 소통 능력 치면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제도 개선 비서관 시절에 어쨌든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하는 상당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JDC로 돌아가서 지금 영리병원을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영리병원 공론화 과정에서 JDC는 찬성 측의 대표 단체였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결과적으로 졌으면 도민들에게 정중하게 관련된 사과 좀 드리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녹지병원을 강행했을 때 JDC는 떡 돌렸거든요. 만세 부르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태도에서 헬스케어 타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메시지도 정성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안 자체가 워낙 크고, 그리고 현재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어서 명쾌한 해법을 당장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 사실 이게 해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DC를 제주도에 이관하겠다는 발언은 이제 와전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JDC를 도로 이관하자라는 논의의 핵심은 결국은 JDC가 제주 지역의 발전이나 국제제주시를 끌고 감에 있어서 다분히 부동산 수익만에 골몰한 나머지 JDC가 부동산 신탁회사처럼 이제 운영됐던 것에 대한 반발 심리, 그리고 또한 JDC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뭐 매년 발생하는 이제 수익들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효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임 이사장인 문대림 이사장 스스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 듯한 그 뉘앙스로 느껴졌고요.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를 대변하는, 국가를 대변하는 역할, 도민의 대변을 하기 위한 국제제도시의 신임 이사장의 역할을 더 강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뭐냐면 지금 JDC는 JDC 이사장으로 소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JDC는 조직으로서, JDC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실상 고해성사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주 지역 현안 문제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JDC잖아요. JDC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의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실상 끼어들면서 제주도의 제주도민들의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JDC 신임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놓고 나서야 소통을 해야 그 소통의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법도 잘못됐고 비전도 잘못 제시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JDC 이사장으로 만약에 이게 낙하산이 아니다, 자기가 평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소신을 보여주기에 취임사나 해법 제시는 정말 수준이 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영리병원에서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그러면 녹지 측 입장에서는 하기 싫었는데 JDC하고 도가 자꾸 꼬드겨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녹지도 불러드리고 도청도 불러드리고 이관 기자 불러 모아서 지금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한다. 특히 JDC는 또 그 옆에 별도의 또 비영리 병원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재판 기다리겠다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지금 얘기인 거죠. 그 문대림 이사장이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지금 예래 단지 지금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됐거나 아니면 소송이 진행 중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정상화하는 어떤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이미 뭐 정상화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뭐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잘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분이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 전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 적어도 취임 기자회견 정도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조금 더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하는 얘기가 뭐 판결 기다려 보겠다, 뭐 그냥 정상화하도록 한번 뭐 해보겠다 이 정도거든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가 낙하산 아니라고 자꾸 문대리 이사장 얘기하는데 낙하산이 아니라면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죠. 만약에 이런 정도 취임사 수준의 직무 수행 계획서를 냈는데 임원촌 추천위에서 이사장을 추천했다 그러면 그 임추위가 무능한 거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진단이 먼저인데 적어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그리고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의 산물인지 어떤 단순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과연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행정행위나 JDC 개발행위 자체가 가져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이 소통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리병원 문제나 예래 단지는 이렇게 말로의 소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농지측도 만나보고 예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토지 주주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JD 입장도 설명하고 주민들 의견을 잘 조합해서 시급하게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JDC가 마련할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 영리병원 예, 예. 제주도에서 지금 그 개설 허가 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취소의 경우에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어떤 JDC가 그 공공병원으로 이제 인수하는 방안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JDC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인허가를 해준 도청 이렇게 3자가 최소한 모여가지고 농지까지 포함해서 4자가 모여가지고 이 현재 상황을 재판으로 모든 걸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있다. 또 어차피 JDC도 거기에 지금 숙박만 돼 있는데 헬스케어에 헬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짓고 있는 또 다른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 중장기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어쨌든 제주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충분하게 저는 영리병원 문제는 끝까지 갈등이 아니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점에서 이걸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순서 같아요. 그러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법이란 게 참 그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뭐 문대림 이사장 입장에서 짊어진 짐이 되게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결국은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JDC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도민사회가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틀 내에서 제시해주는 역할들을 이 문대림 이사장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영리병원 공공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예래 휴양단지 같은 경우 협동조합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좀 더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들도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기존의 JDC의 개발 방식과 다른 개발 방식이 필요한 건데 지금 문대림 이사장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JDC의 개발 방식을 그대로 가진 채 소통하겠다라고 한 그런 뉘앙스라서 그 개발 방식에 대한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구조적이나 제도적으로 그걸 JDC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한계를 가진 채 JDC 이사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문 이사장은 취임 다음 날에는 원희룡 지사를 만났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도 밝혔고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JDC의 변화 그리고 문 이사장의 어떤 정치 행보 어떻게 혹시 전망들을 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뭐 문대림 이사장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향후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고민의 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임추위 면접에서도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문대림 이사장이 다음 선거,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뭐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언론에다 대고는 문대림 이사장은 어쨌든 임기 3년을 반드시 채우겠다. 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현재 시점에서는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예컨대 이제 뭐 이 정치라는 게 사실 생물과 같아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JDC 이사장을 했던 뭐 진철훈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JDC 이사장 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후보 출마를 했고 후보가 돼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사장을 사퇴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그 정치 행보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JDC에만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도민사회에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젊고 또 이 정권 자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대림 이사장의 역할 자체만 놓고 이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선출직에는 뭐 나서지 않겠다. 근데 그거 못 믿겠다는 겁니까? 약속을 그럼? 근데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저는 그 언론에 나온 거 말고 동영상으로도 한번 봤었는데 그거를 보면 언론에서 나온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년 총선은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번 지방선거 아마 도지사 선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뭐 준비 기간이 뭐 1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명확하게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분이 아직 그 법조인들이 표현하는 거에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번 적어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다음번 지방선거를 나간다면 사실은 이 이사장 하면서 어떤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번 선거에서 좀 그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한 것이 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거짓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믿지고 판다는 게 있고 정치인이 선거 안 나가겠다는 말이 있는데 선거 안 나가겠다고 말한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명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아까 김영호 소장 말씀하셨지만 나이도 젊고 아직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런저런 그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JDC 수장을 하고 예. 선출직으로 그 안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음에 나간다면 그 안 좋은 부분만 계속 이력이 쌓이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뭐 문대림 이사장이 임기 끝나고 뭐 총선을 나오든 도지사 하시든 저는 큰 관심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JDC 이사장으로서 저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것들은 본인 스스로 정리하시려고 한 게 아니야.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제주 사회를 이제 일정 정도 지배해 왔고 괴롭혀왔던 그런 집단의 수장이 된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JDC 이사장으로서는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된 게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선출직이 아니라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강 대표께서는 평소에 이제 JDC 뭐 제주 이관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해오셨는데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어쨌든 JDC는 크게는 JDC의 명칭과 법적인 위상을 바꿔주지 않으면 JDC 아무리 훌륭한 직원들이 가시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법률 개정을 통해서 JDC의 위상과 역할을 바꿔놓고 저는 그 틀에서 한번 JDC의 새로운 미래를 좀 설계해보는 과정은 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새로운 이사장이 과연 할까요? 이사장은 사실 힘이 없고 네. 솔직히 국토부의 일개 과장이 통제하는 그런 기관인데 당사자가 자기의 운명을 사실 결정할 수 없는 거 그것은 이제 정부라든가 국회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법 개정 과정이 필요한 거고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JDC는 최소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만에 하나의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이사장은 서로 경쟁 관계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시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로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JDC 이사장으로서 사실 이제 서로 이게 힘을 좀 맞잡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도민는 사회에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JDC 이사장으로서 문대림 이사장도 본인의 역할 자체를 충실히 예, 할 예. 때만이 다음 이제 지방선거에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대림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단순합니다. 미사 여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과를 보여주고 그 성과로 도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합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관광진흥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제주형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트램 얘기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용호동을 출발한 트램이 부경대 쪽으로 향합니다. 승객을 싣기 위해 역에 멈춰선 트램은 주변 교통 상황과 상관없이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부경대 쪽에서 다시 경성대 맞은편역까지 도착한 트램.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어기 삼거리까지 1.9km 구간은 전국 최초의 전기선이 없는 무가선 트램의 시범 무대가 됩니다. 지역이 앞으로 이 걷기 좋은 이 관광객들이 오면 즐길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트램이다. 무가선 트램은 오는 2021년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운영과 안전 체계가 검증되고 2022년부터 상용화됩니다. 네, 지난 2010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됐었죠. 트램이 9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제주도를 일주하는 관광 트램,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제2공항,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고속 트램, 이 두 가지 방안이 제안이 됐는데요. 제주 지역 현실에서 교통체증 갈수록 이제 심각한데요. 트램 도입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주관광진흥계획안에 141개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트램이 제안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제주시에서부터 제2공항, 그다음에 서귀포까지 오는 고속 트램, 그리고 이제 해안가를 도는 이제 저속 트램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대략적으로 예산서에는 6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결국은 트램 도입 자체에 대한 면밀한 어떤 검토나 타당성을 따져보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10년에 그때도 트램이 검토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왜 이게 무산이 됐었는지요? 그래서 트램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고 보이진 않고 나름 의미 있는 교통수단은 맞는데 문제는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우금민 지사 시절에 다양하게 검토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예타까지 했는데 경계성이 없다고 해서 결론이 안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원희룡 지사 와서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미 대중교통 계획들이 제대로 잘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같이 또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어버리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램 논의는 다행히 용역보고서 수준이기 때문에 새롭게 꺼내서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지사께서 또 마땅히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트램 논의는 지금 시절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램 논의가 나오는 것 중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제2공항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램 문제를 이제 관광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트램이라고 하는 게 관광객을 위한, 관광 산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되는데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제주도가 좀 자신의 어떤 성과주의에 매몰되면 또다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주 지역 사회가 찬반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통체증이 도심지 교통체증은 갈수록 이제 악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쨌거나 새로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 검토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도 사실 계획 중에 하나였고 이거를 뭐 반드시 추진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언론에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도민들께서는 바로 추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일단은 관광 계획 중에 하나로서 나왔다는 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그 얘기를 하면서 트램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트램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주도가 워낙 이제 관광 도시로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교통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우선차로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앙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평화로 쪽부터 원도심 그쪽까지 지금 연결하는 거를 엄청 길게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지금 버스 파업하겠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 오버투어리즘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도의 입장에서는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중앙차로 그리고 뭐 버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확실히 하고 그 이후에 트램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트램이 기존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비해서는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요. 전기로 운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고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전 같이 기존에 이제 도심 지하철이 있는 그 도시에서도 트램을 별도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서만 이게 특별히 논란이 돼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도정에서 이게 트램이 무산됐던 이유가 두 가지였죠. 결국은 이제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차원에서 사실 이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인데요. 본질적으로 사실 트램의 도입 여부는 결국은 그 지역의 교통수단,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포함해서 제주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도시 계획적 측면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실 트램이 되게 핫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용호동에서부터 이제 부경대 노선까지 해서 한 1.9km 정도가 아마 이제 내후년부터 이제 운영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무가선 트램을 도입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트램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한 대략 킬로미터당 한 1,500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경전철 같은 경우에 500억 정도 들고 그에 반해서 트램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친환경 교통수단이고 또 교통약자들에게는 되게 편한 교통수단이면 분명하죠. 근데 지역의 여건에 있어서 소위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비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의 과제여야 하지 현실적으로 이런 논란으로서 찬반으로 이제 비춰져서 갈등이 양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트램이 만들어지면 지금 대중교통을 개선하겠다고 버스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트램을 만들게 되면 교통수송이 분담되잖아요.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트램이 갖게 되는 교통수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버스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하면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큰 밑그림 없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 거라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버스에도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트램화도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도가 그렇게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숙박 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전망이 사실은 몇 해 전부터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하루 평균 객실 10,000개 정도 손님이 없이 남아돈다고 하는데요. 이번 관광진흥계획의 그 숙박업 난립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기존의 등록제를 좀 허가제로 검토한다는 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을 받은 사단법인 관광학회 이쪽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법까지 다 검토를 하고서 이 얘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이미 나왔지만 이거 허가제로 바꾼다는 게 사실은 기존의 실정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미 1만 개가 초과가 되어 있는데 또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되면은 제주도에서는 더욱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 쪽에서도 이미 숙박업소가 그 과잉 포화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기존의 어떤 숙박 시설을 뭐 대학생용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뭐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제 허가제 이거는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오히려 기존에 이미 뭐 폐업하는 숙박업소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보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의 어떤 숙박시설 난립 이런 부분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나온 이 행정기관의 좀 고육책 이 정도로 뭐 접근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의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정도의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까? 그런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작업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대로 어차피 시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의 숙박시설은 안 된다는 게 이제 공론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 숙박 관련된 체계를 좀 변경하는 제주도가 좀 특성 있게 그런 데 좀 더 많은 여력을 쏟아붓는 게 낫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숙박시설 좀 줄이는 더 이상 늘어나는 걸 좀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쉽지 않은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강재인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존 숙박시설 가운데 휴폐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전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서 그걸 좀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이제 관심과 배려를 쏟는 게 이렇게 허가제 도입 논란보다는 더 도민들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 그 숙박 시설의 공급 과잉의 원인이 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중국 관광객이 몰려드니까 뭐 이게 그 숙박시설 부족한 것 아니냐, 막 우죽순 사실 숙박시설이 생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 관리 자체를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관광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부서가 관광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법 근거는 또 관광진흥법이에요. 또 이제 유스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 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민박은 또 이제 농어촌 정책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요.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 없는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수요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는 이 숙박시설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체계를 통합하고 단일화하는 안 자체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침체에 빠진 제주 관광 산업의 돌파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인데요. 제주에서는 7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인데요. 32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이 조합장 선거 유권자가 한 8만 6천 명 이렇게 좀 제한적이에요. 모든 도민 유권자는 아니고. 근데 이 조합장 선거가 뜨거운 이유, 뭐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이렇게 다들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조합장이 되면 이제 조합 선거에 드는 비용에 대비해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연봉 부분도 있고, 그리고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농협이나 조합과 관련된 사업 인허가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은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조합 관련 소송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내부적인 자료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합장이 되면은 조합장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사들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합장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사들이 됩니다.
감사도 사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생각보다 막 치열한 뭐 공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쭉 추진이 됩니다. 정말 모두가 다 힘을 실어줘 갖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어떤 특혜적인 사업을 이제 친한 분, 뭐 선거 공신이랄까요? 그런 분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제 이의 제기 없이 모든 것이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리고 또 조합에는 기존에 조합으로 들어간 그 직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지금 제주도는 특히 조합장이 한 번 되면은 그 다음번에 또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조합에 있는 직원분들도 조합장의 거의 막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조합장이 정말 하고 싶어 할 만하다. 저는 내부 서류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그 어떻습니까? 한 간에 떠도는 몇 억의 돈을 써야 조합장에 뭐 당선될 수 있다. 실제 뭐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그냥 설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까? 과거 뭐 조합장 선거에서는 뭐 선관위나 검찰이 적발 안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입증 가능했던 거지만 이번 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만 이제 조합장이 이렇게 관심 많은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는 경제 공동체 핵심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협동조합 정신이라는 게 있고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라든가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사실 조합이 조금 너무 이제 조합장만을 위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버려서 매우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8만 이른 조합원님들이 꼼꼼하게 자기 농협, 수협, 축협에 출마하신 분들의 면면도 살펴보시고 또 나눠드린 공약도 살펴보시면서 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선거가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어떠한 뭐 어제 나온 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에게 이제 좀 공개 질의. 예, 질의를 하고 그분들 중에서 39분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조합장 선거가 정말로 나와 가까운 사람, 그 민주정치로서 이렇게 뽑는 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사람 뽑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 찍어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출마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들이 저는 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덧붙이면 이제 생각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민단체들, 뭐 전농 도연맹이라든가 전현농에서도 출마하신 후보님들한테 정책 제안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고 그 부분들을 이제 공개하면서 조금씩 정책 선거로 변화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조합장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그 조합장 선거제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는 끝났다. 이 얘기는 결국은 현직 자체의 야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신인들의 진입장벽 자체가 원체 높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 이외에 판공비나 조합 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사전에 소수의 조합원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텃밭 자체를 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현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으로 이제 외견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깜깜이 선거로 되게 된 배경 속에는 그야말로 이제 개별 조합에서 선거를 치렀던 때에서 비해서 선관위에 위탁해서 치르면서부터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유권자들은 이게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사실 알 권리가 있는데 뭘 알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공부 하나 당장 딸랑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갖고서는 그 후보의 어떤 됨됨이나 정책이나 비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도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조합장 선거의 어떤 도민의 알 권리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자체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대안까지 포함해서 네. 현행 조합장 선거제도가 이제 일정 부분 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 중심으로 해서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죠. 정보는 보다 더 많이 공개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은 풀고 돈은 막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없으면 지금 같은 선거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입니다. 강 대표님. 지금은 이제 후보자가 1회 정도의 정견 발표 시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합원들 다 모아놓고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방법들은 좀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명함이랑 공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께는 이 질문 할게요. 이게 선거제도가 조합장 선거제도가 2015년에 처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년이 지났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국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네. 현실적인 대안을 뭐 중앙선관위에서도 찾고 해야 되는데 모두 방치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동등한 선거가 아니어서 국회의원들이 목리를 부리는 걸로 봐야 됩니까? 뭐 저한테 여쭤보시기보다 국회의원들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4.3 특별법도 뭐 그렇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들을 넘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선관위에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발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 좀 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조사하고 뭐 어떤 처리를 하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이게 아직도 좀 제주도에서 금권 선거 있다는 소문을 저도 듣기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선관위에서 나오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은 그것도 또 우리 선거 문화가 더 깨끗하게 되는 그런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